훌륭하게 들으시는 분도 있을 텐데 제가 그렇죠.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죠. 기말 때 또 충분히 그러니까 제 학생 중에서 많이 있어요. 이제 중간 때 100점을 맞았는데 이제 기말 때 어이쿠 미끄러져서 큰게 안 나온 애들도 있고 중간 때는 별로 안 됐지만 기말 때 역전해서 1등급 나온 친구들도 있고 다양하게 이제 경우의 수가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또 잘 보셨던 못 보셨던 기말을 이제 최대한 노력해서 또 보신다면 반드시 또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훌륭한 결과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혹시 1등급 컷이 아예 나왔나요? 94. 94까지 좀 빡세네. 그러니까 문제 어렵지 않았지만 그렇지. 그래 문제가 크게 어렵진 않았어. 그래서 아무튼 뭔가 그렇죠. 94. 그럼 어때? 오케이. 자, 한 문제 여유 있으신 분도 있고 한 문제 여유 없으신 분도 있고 네 아무튼 다양하게 열심히 하셔야 될 분도 있고 정말 다양한데 예 아무튼 그렇죠. 기말은 아마 난이도를 훨씬 높이시겠죠. 보통 중간에 쉽게 내셨으면은 기말의 난이도를 높이는 식으로 이제 등급 간 조절을 하니까 기말에는 여러분들이 더 꼼꼼하게 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더 더러운 문제들도 그렇죠. 조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 기말 때도 더 원하는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기 사실 결혼이잖아요. 미안해요. 결혼 나가야지. 파일 이름은 뭘로 했지? 기다려보세요. 이 파일이 너무 많아. 아닌데. 네, 잠깐 멍 때리고 계세요. 죄송합니다. 어딨냐, 결혼. 그렇지. 이걸로 했지. 왜냐면 여러분, 결혼은 사실 여러분들 중간고사 교재에 들어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렇죠. 이 프린트물로 드렸지만 나는 책으로 들고 다니고 싶어 하면 중간고사 교재를 보셔도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우리 결혼 부분 나가도록 할 거고요. 네, 희고, 그렇죠. 극장회입니다. 극장회가 여러분들의 중간고사에는 포함되지 않았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예, 제가 블로그에 이제 뭔가 결혼이 중요한 질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뭐 말도 써놨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첫 시험 범위가 돼가지고 예, 또 열심히 잘 대비하면 될 것 같고요. 좋습니다. 그래서 결혼의 내용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눠드린 자료 그렇죠. 요 추가 자료를 보시면은 예, 딱 결혼만으로 구성해놨으니까 우리 결혼의 텍스트들 내용을 한번 꼼꼼히 점검해보고 예, 또 기말고사 열심히 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자신 있으시죠? 예, 죄송해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중간에 한 3주차쯤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무슨 말이지? 당연한 소리를. 좋습니다. 결혼의 내용 일단 보기 전에 여러분들 제재 지도의 중점이라는 요 설명 한 번만 봅시다. 여기에도 또 중요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다 아실 거야. 1학년 때 배워서 아실 거야. 문학에는 크게 4가지의 주요 갈래가 있죠. 그래서 서정 갈래, 시 같은 거, 서사 갈래, 소설, 그리고 극갈래, 그리고 교술 갈래. 그래서 우리 시험에, 우리 중간고사 시험에 전부 다 나왔는데 극갈래가 안 나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혼이 이제 중요한 출제 지점이 될 수밖에 없고요. 이 교과서를 만드는 사람들은 결혼을 여러분들이 읽고 감상하면서 바로 이 극갈래의 특성을 파악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선생님 문제 안 내실 수도 있지만 웬만한 선생님들이시라면 극갈래이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반드시 출제하려고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공부하면서 극갈래의 특징들 공부하는 거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중요한 특징이 바로 이 3번째 줄에 나오거든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극갈래의 특징 중 하나 바로 서술자가 없이 인물의 대사와 행동을 통해 현재 사건을 현재적으로 펼쳐낸다. 그럼 여기에 일단 뭐 번호를 붙여볼까요? 서술자가 없다. 대사와 행동을 사용한다. 사건을 현재적으로 펼쳐낸다. 1, 2, 3번을 이렇게 붙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특성이 여러분 1번이에요. 왜냐면은 간혹 가다가 나오는 문제들이 뭐야? 극갈래와 시옷소가 아닙니다. 서사갈래의 차이점으로 제시되는 거예요. 이것이 가끔 이제 성지들로 튀어나오거든요. 여러분 극갈래와 서사갈래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뭡니까? 바로 여기 써있듯이 서술자의 유무입니다. 뭐라고요? 서사갈래, 우리 소설
소설 배울 때는 제가 항상 뭔가 목에 핏 나올 정도로 힘주어 설명하잖아요. 서사갈래에서 서술자를 항상 찾아야 된다. 극갈래는 어떻다고요? 서술자가 없어요. 그래서 극갈래와 서사갈래의 차이점으로 서술자 유무 이런 것들도 성지로 자주 섞이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럼 여러분 2번은 어떻게 될까? 2번은 여러분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어. 극갈래와 서사갈래 공통점으로 파악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요? 서사갈래에서도 대사와 행동 나오죠. 그래서 대사 있다, 행동 있다. 이러한 것들은 극갈래나 서사갈래나 전부 공통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속성들이니까 예. 서사갈래와 극갈래의 특성을 물어보는 문제에서 여러분들 그 문제를 봤어. 그럼 뭐부터 떠올리신다고요? 극갈래는 서술자가 없어.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야. 하지만 대사나 행동이 주어진다는 것은 극갈래나 서사갈래나 차이점이 없어. 이런 식으로 한번 머릿속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번은 뭐 서사갈래에서는 성립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설명이라 패스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1, 2번은 여러분들이 중요한 차이점, 공통점, 서사갈래와 극갈래의 차이점, 공통점으로 파악해 보시고요.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여러분 밑에서 네 번째 줄. 우의적 기법이 이 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로 쓰입니다. 우의적. 네. 우의적. 우의적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죠? 우의적. 맞습니다. 이거 정확하게 사전적 정의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다른 사물,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물에 빗대어 비유하거나 풍자하는 것을 여러분 우의적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다른 사물에 빗대어 비유하거나 풍자하는 것을 우의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 공부하시는 분은 그렇죠. 학교에서 다 진도 나왔죠. 대충은 아실 거야. 예. 작가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뭐야? 소유라는 것은 별거 아니야. 근데 그걸 어떻게 보여주죠? 계속해서 물건을 빼앗기는 주인공이 난 그거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겠어 라는 다른 상황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다른 사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작품에서는 우의적 기법이 중요한 키워드가 되고 계속해서 우의적인 어떤 특성들이 제시될 겁니다. 그래서 이 우의적이라는 거 일단 사전적 정의, 다른 사물에 빗대어 비유하거나 풍자한다는 정의가 있고요. 그 여러분들이 이 정의를 바탕으로 이 작품엔 이래서 우의적이 성립하는구나 이런 내용들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제재지도의 중점에서 중요한 포인트 2개 짚었었죠. 극갈래와 서사갈래의 차이점 공통점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우의적이라는 중요한 키워드에 대한 설명 이렇게 드렸습니다. 좋아요. 핵심 정리 한번 보고 시작할게요. 예, 역시 여기서도 출제 포인트가 굉장히 많은데 한번 봅시다. 갈래는 희곡이고 단막극이고 실험극이다. 그냥 봐주시면 되고요. 성격, 중요한 성격. 아까 제가 강조했듯이 우의적이라는 성격 이 단원에서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다 아시겠지만 풍자는 여러분 우리 풍자 했었나? 황만근 때 했었잖아요. 아니야? 그렇지. 풍자는 어때? 웃음적인 요소가 있어. 근데 이 웃음적인 요소만 있으면 안 되고 추가로 어떤 사회의 비판적인 요소도 있어야 풍자가 성립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풍자를 뭔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풍자요 유튜브 아닌가요? 아니야. 진짜 이런 개 다시 하시나요? 풍자요 유튜버 아닌가요? 소리 죄송합니다. 쉽지 않네. 아무튼 풍자는 웃음과 비판이 함께 있다는 거 이거 잘 알아주시고요. 그렇죠. 주제 한번 볼까요? 주제에서는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극을 통해서 우리한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소유란 무엇인가 그리고 사랑이란 무엇인가 이 두 개를 계속 설명한다고 보시면 돼요. 소유와 사랑에 대해서 소유의 의미, 사랑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이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특징이 진짜 출제 포인트가 많죠. 잘 받으세요. 일단 첫 번째 특징, 특별한 무대 장치가 없다. 그렇죠. 혹시 여러분 연극이나 뮤지컬 좋아하십니까? 죄송해요. 갑자기 이런 질문을. 예. 연극이나 뮤지컬 보러 가면은 의외로 무대 장치가 화려한 작품들이 꽤 있습니다. 아세요? 막 무대 막 돌아가기도 해. 그런 거 보셨어요? 그러니까 연극이나 뮤지컬은 한정된 어떤 무대에서 해야 되니까 사실 배경이 변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배경을 한 2면이나 3면으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막 돌아가면서 막 연기 나오고 그러기도 하거든요. 안수는 죄송해요. 아무튼 근데 이 작품에서는 특별한 무대 장치가 없었다. 이 점을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특성 한 가지, 바로 관객입니다.
여러분 아마 공부하셨을 거야. 이 작품의 관객은 그게 참여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특징으로 설명하고 있을까? 관객에게 물건을 빌리고 질문을 던지는 등 무대와 객석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특성이 제시됐죠. 그래서 이 무대적인 특성 이 두 가지, 특별한 무대 장치가 없다, 관객이 참여하면서 객석과의 구분이 무대와 객석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이 부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나왔죠? 모의적 기법. 잘 기억해 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작품의 짜임. 짜임은 전체적인 줄거리인데 여러분들 학교에서 배우셨다니까 네, 설명을 패스할게요. 네, 아니 설명할까? 아니야. 다 아시잖아요. 예. 이거 그냥 본문 보면서 본문에 또 전체적인 내용이 다뤄져 있으니까 예, 작품의 짜임만 한번 복습할 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일단 작품의 제목이 결혼이죠. 예. 굉장히 열받는 제목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결혼이라는 제목만 들어도 화가 나요. 죄송해요. 제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소리 진짜 죄송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네. 결혼하고 싶습니다. 네. 무슨 말이야? 아무튼, 여러분 지난주 수업 보신 분은 다 아실 거 아니야? 네. 제가 지난주 수업 때 굉장히 분노했던 내용이 뭐였죠? 후배 결혼식에 가야 되는데 니들이 수업을 와서 후배 결혼식을 못하고 있다. 굉장히 화를 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결혼은 전 굉장히 멀게만 느껴지는 어떤 슬픈 단어인 것 같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앞부분의 줄거리, 그렇죠.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파악해보고 들어가 봅시다. 앞부분의 줄거리입니다. 결혼하고 싶지만 빈털터리인 남자는 부자 행세를 하기 위해 정원이 딸린 저택, 건장한 하인, 멋진 옷, 구두 이러한 생활용품들 중요한 건 뭐예요? 빌렸다는 점이지. 즉 남자가 진짜 소유하고 있는 물건은 없습니다. 남자는 전부 다 부자인 행세를 하려고 이런 좋은 물건들을 빌렸어요. 계속해서 보자. 빌린 물건들은 제각기 대여 시간이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었죠? 하인이 등장해서 그 물건을 하나씩 가져갔었죠. 이러한 내용들 한 번씩 떠올려 보시고요. 계속해서 보자. 남자는 여성 잡지의 사교란에 주소를 낸 여자에게 정보를 주고 자신을 만나러 온 여성의 아름다움을 판에 서둘러 처형한답니다. 예, 뭐 속박하고 관련은 없지만 옛날에는 여러분 실제로 이런 게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여성 잡지에 이제 여성들이 프로필을 올리는 거야. 예, 사진이랑 이런 어떤 집 주소, 전화번호 같은 거 올리면은 저와 친구예요. 미안해요. 친해지고 싶습니다. 이런 거 올리면 남자가 이제 그 잡지 보고 이 사람 마음에 드는데 하면 실제로 연락해서 막 이런 맞선 같은 거 하고 막 이런 거였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개무섭지 않습니까? 내 얼굴과 주소나 전화번호를 잡지에 깐다고? 지금이면 막 스토커가 나올 것 같잖아요. 옛날에 이렇게 미안해요. 옛날에 이렇게 좀 약간 야만과 낭만이 함께 살아있던 시대였어요. 예. 무서운 시대지. 아무튼 여러분이 뭔가 일단 잠깐 사회적인 어떤 배경 지식을 설명했고 중요한 건 어때? 남자는 여성의 아름다움에 반했답니다. 아름다움은 어때요? 외적인 요소죠. 즉 남자는 여자의 외모에만 보고 지금 결혼을 결심하고 있어요. 나중에는 이것이 사랑으로 변하지만 일단 첫 부분에서 남자는 여자의 외적인 면에만 관심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계속해서 보자. 밑에서 네 번째 줄. 여자는 남자의 빠른 청혼에 당황하면서도 남자가 부자인 점에 기뻐한다. 이거 똑같잖아. 여자도 남자의 외적 요소만 보고 남자한테 호감을 느꼈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서로 마찬가지야. 남자는 여성의 외모에, 여자는 남성의 재력에, 둘 다 외적 요소에 서로의 상대방에 대한 호감을 느끼는 장면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보죠. 밑에 세 번째 줄. 그녀의 어머니가 부자라면 꼭 붙잡아야 한다고 했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녀의 어머니라는 인물, 이 어머니 인물의 사연도 극 중에 소개되죠. 계속해서 봅시다. 하인은 남자의 곁에 있다가 물건의 대여 시간이 지나면 물건들을 하나둘 빼서 간답니다. 자, 이 글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게 자주 출제되는 출제 포인트가 바로 이 하인이에요. 하인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하인이 하는 행동들이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 여러분들 이러한 것들이 이후에 또 중요하게 펼쳐지니까 지금은 일단 이러한 정보들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앞부분 줄거리 한번 살펴봤고요. 본문으로 일단 한번 들어가 보죠. 첫 번째 부분입니다. 예, 줄여도 되겠구만. 갑자기 이런 말을 하면 놀라시겠지만요. 뭐 새로운 과제를 제시하겠다는 여자의 의도를 볼 수 있지. 괜히 적은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이 대사 속에 숨겨진 여자의 행동 의도 뭐 이런 것들은 늘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일단은 계속해서 봅시다. 말해봐요 뭐든지. 저는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놀랐습니다 갑자기. 네, 태어난다는 건 언제나 갑자기죠. 그래서요 저는 태어날 때 기분이 어땠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아무튼 저는 그렇게 이 세상에 나온 거죠. 그리고 어렸을 때 제 별명이 뭔지 아시겠어요? 덤이에요. 덤. 덤이라는 이제 중요한 어떤 지칭 표현이 등장하게 되죠. 자, 교과서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있죠? 덤에 대해서 두 가지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뭐다? 여자가 가지고 있는 별명이다. 근데 이것만 치면 너무 약하죠? 두 번째 의미가 중요하겠죠. 두 번째 의미는 뭐다? 소유란 무엇인가? 소유에 대한 작가의 관점이 드러나는 소재가 바로 덤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아까 우리 주제 봤잖아요. 주제에서 중요한 두 가지가 뭐라 그랬지? 소유와 사랑의 의미를 깨닫는 게 이 작품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덤이라는 단어 속에는 이 주제, 소유와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가보죠. 덤이요. 네, 왜 조금 더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래요. 제 아버지는 사랑을 주고 그리고 덤으로 저를 어머니에게 주었죠. 그러니까 덤 아니겠어요? 덤, 이 말 속에 뭔가 그리운 게 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는데 이거 내신뿐만 아니라 모의고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문학 작품에서 이런 식으로 제가 늘 강조하는 거 있죠? 직접적으로 서술된 심리나 감정이나 태도에 대한 서술 이런 것들은 항상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읽고 자꾸 자아를 집어넣으면 문학이 어렵게 돼. 내가 덤이라니 난 덤 싫다. 그게 중요한가요? 어떤 문학적인 공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겠어? 덤에 대해서 이 여자는 그립다라는 심리 태도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그립다라는 심리 태도는 이 덤이라는 말에 대한 반응이 될 수 있거든요. 이 반응 부정적이야 긍정적이야? 그렇지, 그립다라는 말이 부정적으로 쓸 수는 없잖아. 즉 뭐다? 직접적으로 이 덤이라는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상징하는 이 단어에 여자는 긍정적인 심리 태도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여자가 덤이라는 자신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립다라는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풀 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항상 논리를 구성해야 돼요. 그립다라고 써 있잖아. 그러니까 이건 긍정적인 요소로 봐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모의고사보다 또 굉장히 쉬워질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립다라는 이 여자의 반응 잘 기억해 주시고요. 교과서에서는 이 덤에 대한 그리움을 어떤 그리움까지 확장시키고 있습니까? 바로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까지 확장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덤이라는 말은 여자가 자신을 생각하는 자신의 출생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기도 하면서 자신을 버리고 간 아버지 어떻게 보면 되게 이상한 인물이잖아요. 그 아버지에 대해서도 조금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거를 우리 정리해놓은 표를 통해 볼까요? 이 대사 밑에 정리해놓은 표를 보면은 아버지에 대해서 여자가 지니고 있는 태도가 드러나요. 일단 아버지 어떤 사람입니까? 어머니에게 거짓말을 하고 여자 어머니를 버리고 떠났대요. 레전드 인생. 네. 아무튼 근데 여자는 그 아버지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해하고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자는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 자신의 출생과 관련된 덤이라는 단어를 통해 그립다라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고요. 그래서 여자는 이런 아버지지만 이해하고 그리워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 이 태도에 대해서는 한 번쯤 잘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덤. 아버지는 덤이 태어나자마자 달아나셨대요. 말하자면 뺑소니를 친 거죠. 이런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아버지를 그리워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근데 문학이 그렇게 생각하면 어려워. 다만 그립다고 했으니까 그립겠지라고 생각하면 더 쉬워질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볼게요. 알고 보니 여자의 아버지는 사기꾼이었고 어머니에게 보여줬던 그 많은 재산은 잠시 빌렸던 거래요. 자, 그 많은 재산이 잠시 빌렸던 거래요. 이거 뭐야? 이거 지금 맞선하고 있는 남자랑 똑같잖아. 남자도 부자인 척 하려고 지금 재산 빌린 상태잖아. 물건 빌린 상태잖아. 그래서 이 부분에서 교과서는 해석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자의 아버지와 남자가 처한 상황이 같다. 근데 여자는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다고 했었죠? 그립다. 그럼 나중에 자신을 속인 남자는 어떻게 생각하겠죠?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지. 그래서 뭔가 그런 것들을 암시하는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오케이. 덤.
저는 좀 웃기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소개팅 나갔는데 남자가 내 별명 말해줄까요? 별명 이렇게 세 번씩 부르면 아 죄송해요. 무섭지 않나요? 아 예를 들어서 아니, 그렇잖아요. 여자한테 저도 병신입니다. 근데 병신 이러면 진짜 죄송해요.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아, 무섭잖아요. 예. 아무튼 남자 덤 하지만요. 저는 아버지를 미워 안 해요. 그분에게 뭔가 덤이라는 옛 이름처럼 그리운 데가 있어요. 또 나오고 있죠. 계속해서 그립다라는 여자의 심리나 태도가 제시되고 있죠. 계속해서 보자. 덤. 혹시 그분도 그렇게 이 세상에 태어나셨던 건 아닐지. 안 그래요? 덤. 개 무섭네 진짜. 자 그리고 이 부분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분명히 이상한 사연을 가진 아버지지만 그 아버지에 대해서 그립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그것이 남자의 상황과 겹쳐지면서 제가 무엇을 암시한다고 했습니까?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나중에 남자에 대해서도 자신을 속인 남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이 아닌 긍정적 감정을 가지겠구나. 자 이것을 교과서에서 좀 어떻게 해석하고 있어요? 이거 확대해서 볼게요. 즉 어때? 남자와 비슷한 아버지의 모습을 이해하고 그리워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그럼 어때? 똑같이 속였던 이 남자도 결국에는 미워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암시되고 있다는 해석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좋아요. 아니 죄송해요. 지금 생각이 나서 덤 레전드 멘트 이런 것도 플러팅인가? 네. 진짜 죄송합니다. 아니 공감하지 않을게요. 덤. 아니고 나 미안해요. 근데 다시 나도 나중에 한번 따라해볼까? 미안하다. 자 여자 어머니에게는 안 됐지만요. 알고 봤었지. 자 여기 안 봤었네요. 계속해서 볼게요. 어머니에게는 안 됐지만요. 덤이라는 그 점이 저에게 좋다. 이것도 어때요? 이 덤이라는 것에 대한 반응이고 이 반응도 역시 좋다라는 어떤 태도로 제시되었잖아. 계속해서 여자는 그 덤이라는 자신을 되게 좋아하고 있어. 그리고 그 덤을 만들어준 아버지도 이해하고 그리워하고 있어. 계속해서 이런 반응과 태도를 확인하면 됩니다. 왠지 홀가분 하더라고요. 이런 말을 하면 어머니는 화를 내시고 한답니다. 자 이건 어머니의 반응이죠. 어머니는 똑같은 상황이지만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자와 어머니의 반응의 어떤 차이가 보이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여자의 반응과 어머니의 반응의 차이가 보이는 부분. 하긴 그렇죠. 고생 많으셨어요. 홀로 덤을 낳아서 키운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소설에서 여러분들 중요한 출제 포인트가 뭐였어요? 대사나 행동의 밑줄을 긋고 이 대사나 행동에서 알 수 있는 인물의 성격이나 심리 이것들을 추론하는 게 소설의 주요 출제 포인트 아니었습니까? 똑같아요. 지금 어때? 엄마가 고생 많았어요. 엄마가 나 홀로 키운다는 건 정말 힘들었을 거야. 라는 대사를 통해서 지금 어때요? 여자가 어머니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연민이라는 태도가 노출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더 해주세요. 그래서 어머니는요 단단히 벼르시는 거예요. 덤을 키워서 결코 사기꾼에게 주지 않겠다고. 그렇죠. 어머니의 심정은 뭐다? 어머니는 자기가 사기꾼 만나서 굉장히 고생해서 딸을 키웠으니까 자신의 딸은 사기꾼과는 결혼시키지 않겠다는 마음 그런 것들이 제시되어 있죠. 좋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테스트 해볼게요. 않겠다고요. 전 어머니의 말을 이해해요. 테스트 해봅시다. 나도 알만합니다. 고마워요. 뭘로 고맙기는요. 사실 이런 이야기는 처음인 거예요. 자, 이걸 교과서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죠? 남자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고 해석하고 있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 어떤 가족사적인 단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특히 이성에게. 예. 갑자기 가쁜 옛날 이야기 들려줘서 좋은 건데 제가 이제 또 거기 제일 오래 만났던 여자친구가 이제 아동심리를 전공했었거든요. 이게 아동심리를 나와서 이제 그렇죠. 어떤 그 아이들과 이 심리치료 센터에 다니시는 분이었는데 아동심리를 전공한 분이다 보니 뭔가 숨기려 해도 자연스럽게 좀 공개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완전 어렸을 때 아니고 제가 사춘기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었거든요. 예. 근데 웬만하면 이런 얘기를 저도 쉽게 잘 안 했었는데 왜냐면 어렸을 때는 좀 부끄러우니까. 예. 근데 이 여자친구가 아동심리를 전공해서 그런지 예, 저의 어떤 아동 같은 요소를 잘 파악하고
하다가 이제 그때 여자친구한테 뭐 사실 나 사실 때 부모님이 이혼하셨고 그게 나한테 뭔가 좀 큰 어떤 트라우마가 됐던 것 같아. 이런 것들을 이제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이제 그 이후로 이제 내가 그 여성분과 그 여자친구가 더 가깝다라고 느껴진 계기가 됐었는데, 죄송합니다. 갑자기 이런 얘기를. 맞아요. 가족적인 어떤 출생과 관련된 단점 같은 거는 상대방이 이야기하기 굉장히 힘든 요소에 해당합니다. 그런데도 어때요? 우리 아버지는 사기꾼이고 날 낳고 버렸고 나는 그래서 범이고 하지만 난 아버지를 이해해? 그렇죠. 자신의 가족적인 어떤 단점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상대방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거꾸로 보여주는 부분이 될 수 있어요. 계속해서 봅시다. 나지 않았답니다. 그냥 가슴속에 덮어두었었죠. 그러고 보면 당신은 참 친절하신 분이에요. 예, 친절하다라는 직접적인 호감을 표현하고 있죠. 계속해서 봅시다. 이게 남자랑은 뭐 마땅히 간 것 같지 않아요? 이제 여자를 그냥 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근데 어떻다? 이 여자를 덤이라고 부르는 행동도, 이 덤이라고 부르는 대사 속에도 뭐가 들어있다? 여자의 별명에 공감, 그리고 연민이라는 반응이 나타나고, 이 반응을, 공감과 연민이라는 이 반응, 태도에 대한 반응이죠. 공감과 연민이라는 태도로 여자의 이름을 덤이라고 부르고 있는 걸 알 수 있다. 덤. 네? 아니요, 그냥 불러봅니다. 그 목소리는 그냥 불러본 게 아닌데요. 저 아닙니다. 네. 그래요. 예. 이게 열받는 얘기죠. 예. 미안합니다. 남녀가 친한 얘기를 보면 괜히 열이 받아요. 네, 농담이에요. 잠깐만. 뭔가 교실 분위기가 좀 오늘 쉽지 않은데,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대충 웃고 넘어가세요. 뭐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막 이렇게 생각하면 피곤할 수 있어.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남자는 일어나서 넥타이를 풀어서 그것을 빌렸던 남성 관객에게 되돌려준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전에 있었던 과거 사건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 사건 뭐겠어요? 남자가 관객에게 넥타이를 빌렸었겠죠? 넥타이를 빌렸었어요. 그렇죠. 관객에게 되돌려준다. 그리고 여러분 이 중요한 요소가 뭐야? 네, 여러분들이 연극이나 뭔가 뮤지컬 보러 갔는데 갑자기 나한테 와서 말 걸고 저기 혹시 뭐 있어요? 빌려주세요. 이러면 굉장히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것이 어떤 굉장히 극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바로 관객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이 연극을 보러 온 시청자를 그게 참여시켰다는 굉장히 특이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관객을 그게 참여시킨 이 부분, 이게 굉장히 여러분 극장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 특성이니까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장에서 이 극장르이기에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이 항상 문제로 자주 출제되고 있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대사를 보죠. 예, 또 중요한 정보 나왔지. 예, 여러분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방백. 방백은 다 아시죠, 여러분? 방백은 뭐죠? 그렇지. 저 사람이 귀가 잘못되지 않는 이상 분명히 들었을 거야. 하지만 어때요? 연극적인 요소로 저 사람은 안 들리는 척 연기를 하고 배우와 배우가 하는 말이 관객들에게만 들린다고 생각하고 치는 대사를 여러분 방백이라고 합니다. 괜히 길게 설명했네요. 그냥 이 설명으로 기억해 주시면 돼요. 방백이란 뭐다? 상대 배우는 못 듣고 관객들에게만 들리는 말이 방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방백도 뭐예요? 이것도 역시 극에서만 특징적으로 등장할 수 있는 요소가 돼요. 무대에서 상연하니까 방백 같은 것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봅시다. 빌린 건 돌려드립니다. 시간은 정확하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슬퍼진 건 무슨 까닭일까요? 관객석을 거닐며 그는 자기에게 들려주길 중얼거린다. 여러분 어때요? 무대에서 연극을 하는 배우가 관객석까지 자연스럽게 거닐고 있어.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연극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의 뭘 알 수 있다? 무대와 객석의 경계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케이, 요 점이 이제 이 작품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였고요. 계속해서 봅시다. 근데 이 사람 왜 이렇게 슬퍼지는 걸까?
여기 사실 다 나오고 있어요. 왜 슬퍼져요? 여자 덤으로 태어났대. 좀 불쌍하다, 안타깝다, 연민 때문에 슬퍼졌을 수도 있고. 플러스 하나 더. 지금 이 남자는 여자의 사연을 듣고 여자가 점점 좋아지는데 어때요? 이 여자에게 자기를 지금 부자라고 속이고 있죠. 그래서 여자를 속이고 있다는 죄책감 때문에 슬퍼질 수도 있고요. 추가로 하나 더. 자신이 그 여자의 아버지처럼 그냥 가난한 사기꾼이야. 그것에 대해서 안타까움 때문에 슬퍼진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왠지 모르게 슬퍼졌다는 이 대사에 대해서 세 가지 행성을 내놓고 있어요. 여자에 대한 연민, 여자를 속인 거에 대한 죄책감, 가난한 사기꾼이라는 자신 처지에 대한 안타까움. 그 세 가지로 요 슬프다는 감정을 설명할 수 있고요. 계속해서 보자. 그렇죠. 이거 중요한 부분이라고 그랬죠? 무대와 객석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거. 그 다음부터 봅시다. 덤덤덤 난 당신을 사랑해. 덤덤덤 난 당신을 사랑해. 정신 나갔나? 근데 여러분 잘 봐요. 이거 뭐라 그랬죠? 여성 배우에겐 들리지 않고 관객에게만 들리는 말입니다. 그럼 어때요? 이 사랑한다는 말을 여자는 듣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혹시 이륙 수능인가? 2호 수능 문학 타보신 적 있어요? 잠깐만 뭐였지? 지난주 문학 시간에 혹시 그거 했었나요? 모든 연애 편지는 그 목적어리인가? 그거 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내가 왜 갑자기 그 질문이 생각나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의 목적은 뭐죠? 한 번만 생각해봐. 사랑해라는 말의 목적이 뭐죠? 상대방이 내가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리는 거죠. 근데 잘 봐. 이건 방백이란 말이야. 상대방이 듣지 못한 말인데도 사랑해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보면은 상대방에게 내가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목적을 끼워넣어서 이 말이 전달되지 않아도 나는 너를 진짜 사랑한다는 진심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 오케이? 참아요. 여러분들 굉장한 별로 사랑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걸 모르는데 그 사람 사랑하는 건가 굉장히 힘든 행위란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자가 들리지 않는데도 사랑한다는 말을 반복한다는 건 이 사랑한다는 게 남자가 지금 여자에 대한 마음의 진심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덩덩덩 난 당신을 사랑해. 오케이. 그렇게 해서 우리 방백 부분을 한번 살펴봤고요. 이 표의 내용 중요하니까 여러분 꼭 한번 살펴봅시다. 관객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거, 이거 이 결혼에서 중요한 출제의 포인트입니다. 왜냐면 아까 말했듯이 극장이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특징이에요. 소설에서는 뭔가 독자의 참여를 유도하기가 유도할 수가 없지. 하지만 관객은 현재성이 있어. 극은 현재성이 있어. 관객 앞에서 상영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관객을 무대에 참여시키는 듯 어떤 이런 식으로 극장만의 특성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출제 포인트고요. 어떤 식으로 참여를 유도했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은 어때? 아까 우리가 과거 사건이라고 말했던 관객의 물건을 소품으로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관객에게 질문을 던지는 장면. 나중에 나와요. 즉 어떤 식으로 참여시키고 있다? 물건을 빌리고 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관객을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똑같아요. 모든 고등학교 문학의 표현 기법은 어떻게 공부한다라고 했었지? 이 표현 기법을 사용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나오는지를 봐야 한다고 했었죠. 뭐라고요? 관객 참여라는 이 두 가지 방식의 표현을 씀으로써 어떤 효과가 발생하냐. 그럼 효과 여러분 요건 꼭 기억해 주십시오. 첫 번째 효과 뭐야? 관객을 무대에 참여시킴으로써 관객을 극에 대한 집중력을 높일 수 있어요. 뭐라고요? 관객을 무대에 참여시키니까 그냥 멍청하게 보는 게 아니라 나한테 막 질문하고 있는데 대답해줘야지. 관객들이 극에 대한 집중력을 높이는 효과를 보여줄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빌린 것이라는 작품의 주제의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결국 이 주제의식을 누구한테 전달하고 싶은 거야? 관객에게 전달하고 싶은 거잖아. 그럼 어때? 관객에게 질문을 던지고 관객을 무대에 참여시킴으로써 작가가 생각하는 극의 주제의식을 관객에게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돼요. 그렇다 보니까 어때?
관객 참여를 유도한, 즉 관객이 참여했다는 이 표현 기법을 써서 이 작품에서 발생하는 효과는 뭐다? 관객의 집중력을 높이고 주제의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한다. 이 두 가지 효과까지 꼭 여러분 같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이런 말을 하면 오히려 헷갈릴까봐 제가 좀 참기도 하는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거는 이제 여러분 들으세요. 그냥 읽고 들으세요. 일반적으로는 어떤지 아세요? 일반적으로는 이러면 몰입이 깨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드라마 잘 보이는데 드라마 배우가 여러분 갑자기 보더니 지금 보시는 분들 집중 잘 되다가 이런다고 생각해봐. 몰입이 확 깨져. 갑자기 뭐야? 그러니까 내가 캐릭터를 보고 있는지 그 배우의 광고를 보고 있는 건지 갑자기 열받게 헷갈릴 때가 있다고. 그래서 특정 작품에서는 뭐 관객과 객석의 무대를 허문다, 관객을 참여시킨다가 몰입을 깨트린다라는 효과로도 잘 제시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일단 잊으세요. 왜? 이거는 되게 부정적인 효과인데 교과서에서는 긍정적 효과만 언급했잖아. 일단은 이렇게 기억하세요. 예. 근데 여러분이 나중에 모의고사나 다른 어떤 문제를 풀 때, 다른 어떤 문제를 풀 때 어때? 관객의 참여를 위해 관객에게 말을 걸 이런 건 몰입을 깨트린다가 정답이 될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근데 우리는 뭐 내신이니까 여기서 긍정적 효과만 말했으니까 이 몰입을 깬다는 효과는 일단은 머릿속에서 쌓아두십시오. 왜냐면 여러분 개정전 교과서에, 즉 여러분의 1년 선배들이 썼던 교과서에 이 결혼 말고 이근삼의 원고지라는 작품이 실렸었어. 혹시 이거 아는 사람 있나?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태국 작품이거든요. 근데 이 원고지에서도 자꾸 뭔가 배우가 관객한테 말 걸고 그러거든. 근데 그때는 효과로 몰입이 깨진다를 굉장히 강조했어. 교과서에서. 그러니까 이 여러분 관객의 참여도가 이런 긍정적인 효과만 있는 거 아니고 부정적인 효과를 만들기도 하는데 일단은 생각하지 마세요. 왜? 교과서에서는 이 긍정적인 효과만 제시했으니까. 혹시 학교 선생님은 이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언급했나요? 그럼 진짜 신경 안 써도 돼. 근데 모의고사 풀 때 관객한테 말을 거는 게 이런 긍정적인 효과만 있는 게 아니라 몰입을 깬다는 부정적인 효과가 정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좋아요. 네, 아무튼 좋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관객 참여 중요한 부분 살펴봤고요. 네, 이러니까 오래 걸렸구나. 죄송해요. 최대한 빨리 나가도록 할게요. 애는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설명할 때가 없나? 자, 다음 부분 보겠습니다. 여자 남자에게 다가온다. 뭘 하고 계세요? 내 재산이 얼마쯤 될까? 그걸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필 왜 이럴 때 그런 걸 생각하세요? 부자의 인색한 버릇입니다. 인색이라는 단어의 용어 설명도 나왔죠? 지난번 시험에 어휘 문제는 없었죠? 예. 어휘 문제는 뭐 설마? 어휘 문제는 내는 학교들도 있는데 여러분 안 하고 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굳이 인색이라는 단어의 뜻을 좀 설명해 준 게 약간 거슬려가지고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다시 볼게요. 좀 올려서 보자. 부자의 인색한 버릇입니다. 그런데 난 재산이 너무 많아서 차라리 생각하지도 말자 이렇게 마음먹었습니다. 이제 됐습니까? 자, 어떻습니까? 남자 아까 죄책감도 느끼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기도 했지만 중요한 건 뭐다? 아직까지는 진실을 밝히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은근히 또 자주 출제되는 사실 확인 문제가 포인트가 언제 진실이 밝혀지는지 이게 사실 확인 문제로 은근히 자주 한 번씩 문제로 출제됩니다. 예.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를 속이고 있고 여자는 계속해서 속고 있잖아요. 언제부터 여자가 진실을 깨달았는지, 남자는 어느 시점부터 진실을 말하려고 하는지 이러한 사실 확인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진실을 밝히지 않는다. 즉 뭐다? 이 부분의 사실 확인 문제 물어보면 뭐다? 아직 여자는 속고 있다. 아직 남자는 진실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런 어떤 정보적인 측면에 한번 좀 집중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가볼게요. 남자의 어깨에 기댄다. 둘이 많이 가까워졌다. 하인도 중요한 인물 나왔죠. 위압적으로 한 걸음씩 남자에게 다가선다. 자, 이 하인이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남자의 물건을 빼앗아 가는 행위를 했었죠.
그럼으로써 하인이 등장했다는 것은 남자가 물건을 뺏겠구나 암시가 걸리고요. 그 암시는 무엇으로 이어져요? 긴장감을 조성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두려워지는 남자. 그 꼴을 여자에겐 보이고 싶지 않다. 눈을 감아요. 왜 눈을 감으라고 했었죠? 물건을 빼앗기는 모습을 여자에게 보이기 싫어서. 감고 있는 걸요 이미. 난 지금 행복합니다. 저도 행복해요. 여러분 아직까지 뭐라고요? 아직도 속이고 있어요. 아직 진실이 안 밝혀졌어요. 은근히 이 진실이 언제 밝혀지는지 시점에 대한 문제 자주 나온다고 했었죠? 자, 그럼 여러분 이 중요한 하인에 대한 거 한 번만 정리하고 갑시다. 지문에 또 중요한 출제 포인트가 바로 이 하인이에요. 하인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일단 극 중에서는 남자가 빌렸던 물건을 하나씩 가져가는 어떤 행동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교과서에서 어떻게 정리했나요? 남자가 빌린 물건들을 시간이 가면 회수해 간다는 이 행동을 일단은 지적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때? 여러분도 중요한 요소가 나오지. 물건을 빌린 남자와 갈등을 일으키는 보조적인 인물이라고 제시되어 있는데 여러분 아까 나오진 않았지만 소설에서도 극에서도 여러분 갈등 존재합니다. 이 갈등도 역시 소설과 그게 공통 요소라고 볼 수 있어요. 즉 소설에서는 갈등 관계가 중요한 문제 출제 포인트가 되는데 여기서도 어때? 남자와 하인 간에 있는 일이 갈등으로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빌린 남자와 하인은 갈등 관계고 이 갈등을 일으키는 하인은 보조적인 인물로 볼 수 있다. 요거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자, 이것을 통해서 어떤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됩니까? 즉, 이 하인이 우리한테 주는 의미는 뭐야? 물건을 소유한다는 것은 영원히 소유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다. 요것들에 대한 의미를 더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인의 행동, 하인의 역할, 그리고 하인의 의미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인이 중요한 출제 포인트가 돼요. 자, 하인은 남자에게 덤벼들다 호주머니를 뒤져서 소지품을 몽땅 다 털어갔습니다. 좋습니다. 계속해서 볼까요? 남자 이번엔 자질구레한 여러 가지 것들이 떠나가고 없습니다. 이 자질구레하다라는 건 뭐야? 나한테 중요하지 않다라는 어떻게 보면 가치평가가 들어간 단어거든요. 그러면 이게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소중하지 않다. 소중하지 X.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남자가 물건을 다시 돌려주는데도 그거를 소중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네. 즉 뭐다? 더 이상 소유물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있네. 약간 소유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났네.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잘 봐요. 자질구레한 여러 가지 것들이 떠나가지만 자꾸만 행복해지고 있다고 나오고 있어요. 즉 여기서 어떤 관계를 볼 수 있어요? 소유하는 물건들은 자꾸 줄어들지만 오히려 행복은 올라가고 있다고. 왜요? 정신 나가는 놈인가? 아니죠. 바로 소유란 잠시 빌리는 것이잖아요. 이 소유의 본질에 대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소유하는 물건이 줄어들 수 있어도 남자의 행복은 자꾸만 올라가고 있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 부분에서 남자가 물건이랑 잠시 빌려 쓰는 거구나. 그런 소유의 본질을 깨닫고 그럼에도 어때? 소유하는 물건이 자꾸 적어져도 거기에 집착하지 않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방백의 효과 요거 한번 tip해보죠. 아까 제가 강조했던 게 뭐였죠? 사랑한다는 말의 목적을 떠올리면 그 말은 내가 너에게 사랑한다는 정보를 전달하고 싶은 거라고. 근데 전달이 안 되는데도 사랑해 하고 있어. 목적을 이룰 수 없는데도 사랑해 하고 있어. 진심이라고 제가 강조했었죠. 그래서 이 방백의 효과에는 남자가 여자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구나. 남자의 사랑이 진심이구나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효과부터 해석해야죠. 첫 번째 효과는 뭐예요? 여자는 모르지만 관객들은 먼저 알게 되는 거죠. 무엇이?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있다는 말. 오케이. 좀
스릴러 영화에서 많이 쓰는 거 아십니까? 나중에 혹시 뭔가 신문 방송학과나 언론 영상 홍보학부나 미디어 학부 하고 싶은 분 없겠죠? 가면 이제 영화 수업 들으면 이런 거 배워요. 이게 이제 정보 불균형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아, 모르셔도 돼요, 이거는. 이건 그냥 제 상식을 푸는 거예요, 심심해서. 정보 불균형이 일어날 때 여러분 긴장감이 없답니다. 왜요? 여러분이 드라마 볼 때 긴장하는 상황을 떠올려봐. 언제 긴장하지? 주인공이 저기 가면 죽는 걸 알고 있어. 주인공은 몰라. 어떤 상황이죠? 여러분은 아는데 인물은 몰라. 또 여러분 보면서 어때? 제발 절로 가지 마! 하면서 보게 되잖아요. 맞아요. 이게 지금 정보 불균형이 일어나. 관객은 알지만 여자는 모르고 있지. 그러면 여기에 제시된 효과는 아니지만 관객들은 아, 여자도 남자가 자기 사랑한다는 거 알아줬으면 좋겠다 하고 조금 긴장하게 돼. 이런 게 효과로 쓰일 수 있어요. 뭐 알고 보면 되게 재밌는 거예요. 그럼 반대일 때도 똑같이 응용되는 거 아닙니까? 아십니까? 지금 이 상황은 어떤 것이죠? 배우가 가지고 있는 정보, 인물이 가지고 작품 속 인물이 가지고 있는 정보보다 관객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많지. 거꾸로의 상황에서도 긴장감이 유지됩니다. 즉 캐릭터는 아는데 그걸 보는 시청자들은 몰라. 그럼 어떤 긴장감이 형성되죠? 혹시 뭐야? 쟤 왜 웃지? 제가 살인마인가? 이런 식으로 반응하게 돼요. 아, 미안해. 야, 이거 수업과 관련 없는 얘기였어. 아무튼 미디어 관련 과가 이런 거 배운다. 다 아시죠? 예, 제가 이제 비 떨어지고 여기 있다는 거. 아, 미안합니다. 갑자기 이런 슬픈 얘기를. 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여자는 눈을 감은 채 미소를 짓고 있다. 그렇죠. 남자가 눈 감으라고 시키니까 계속 눈 감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더 여러 가지 것들,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것들이 떠나갔습니다. 뭐 놀랄 건 못 되죠. 그저 시간이 지나가는 것 뿐이니까요. 잘 보세요. 지금 이 부분부터 잘 봅시다. 어떤 나무는요, 가을이 되자 수천 개의 이파리들을 몽땅 되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어때요? 어떤 고양이는요, 늙고 나자 생명을 돌려주고 있어요. 자, 이 지금 두 가지의 예시 제시 방법이 보이십니까? 나무는 이파리를 돌려줘. 고양이는 생명을 돌려줘. 전부 다 강조되는 건 뭐예요? 이 돌려준다는 행위가 강조되죠. 그러니까 어때? 소유물을 되돌려준다는 예시 2번으로 쓰였습니다. 나무는 나무는 이파리를, 고양이는 생명력을 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왜 남자는 돌려준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걸까요? 바로 이 작품의 중요한 주제인 소유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거죠. 계속해서 볼까요? 덤덤덤, 난 뭔가 진실한 걸 아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실한 게 뭐다? 남자가 깨달은 소유의 본질이다. 덤덤, 그래요. 난 이제 자랑거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나의 자랑거리는 뭐다? 나는 소유의 본질을 깨달았다. 그런 진실을 알았다는 것이 나한텐 유일한 자랑이 될 겁니다. 너무 겸손하신 자랑이에요. 그러니까 눈치가 없어 보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아직 남자가 하는 얘기를 완벽히 눈치채지 못했어요. 아직 남자가 부자인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남자의 실체를 눈치채지 못한 모습. 뭘요? 그런데 더 당신에겐 자랑거리 없으십니까? 이거 말고 보시겠어요? 봅시다. 어디 하면서 이제 자랑거리를 보여주죠. 계속해서 보자. 여자, 남자와 함께 의자로 돌아간다. 의자 위에 놓여있던 핸드백을 열고 그 속에서 얼굴만을 커다랗게 찍은 사진 석장을 꺼낸다. 레전드. 사진 석장이 이제 자랑거리가 되는 거야. 하임. 시계를 보더니 탁상 위에 놓였던 남자의 모자를 냉큼 집어간다. 그렇죠. 하임은 계속 시간마다 남자가 빌렸던 소유물을 하나씩 가져간다고 했었죠. 그리고 이 시계도 여러분 중요한 또 출제 포인트가 됩니다. 뭐죠 여러분? 항상 문학작품에서 어떤 소재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중요한 출제 포인트가 되잖아요. 시계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소유라던가 인생이라던가의 유한성을 느끼게 해주는 소재예요. 즉 시간이 되면 돌려줘야 된다. 무한한 게 아니라 유한한 것이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게 이제 시계에 대한 소재입니다. 계속해서 봅시다. 자, 이번엔 모자가 의자에서 떠나갔습니다. 보세요.
여간 다행이군요. 모자는 작습니다. 의자는 크고요. 만약 의자가 모자에게서 떠나갔더라면 얼마나 큰 손실이겠습니까? 라고 하고 있죠. 자, 지금 이 남자 어떤 상황이죠? 물건을 하나씩 자꾸 빼앗기는 상황이야. 그런데도 어떤 반응을 하고 있죠? 여기서 살짝 어떻게 보면 유머를 치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대사에서, 이 유머러스한 대사에서 알 수 있는 남자의 태도는 무엇이다? 아, 이젠 물건 빼앗겨도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왜 why? 남자는 소유의 본질을 깨달았습니다. 소유의 본질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자가 생각하는 소유의 본질이 뭐죠? 다 빌린 거야. 내가 평생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소유라는 것도 다 언젠가는 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맞아요. 자꾸 물건이 없어지는 상황에서도, 하인이 자꾸 물건을 가져가는 상황에서도 부정적이 아닌 긍정적인 태도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대사에 나오는 긍정적인 태도를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왜 이 태도가 노출되고 있나요? 이유도 한번 잘 알아주세요. 남자는 방금 전 소유의 본질을 알게 되었어요. 소유의 본질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좋습니다. 계속해서 보죠. 이거 좀 보세요. 뭔데요, 그게? 할머니, 어머니 그리고 제 사진이에요. 저희 집 가문의 여인들은 대대로 미인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죠. 뭐다? 아까 사진 세 장이 자랑이었잖아요. 여자의 자랑은 뭐다? 우리 집은 미인이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떤 자랑을 더 하고 싶습니까? 나는 소유의 본질을 깨닫게 되었다. 우리 가족들은 잘생겼다. 저는 이 자랑을 하고 싶습니다. 아, 미안해요. 예, 농담이에요. 요즘 진짜 약간 그렇죠. 외모 지상주의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늘 수업할 때 좀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예. 여러분들의 앞에 좀 아니면 잘생기거나 뭔가 예쁜 강사가 수업을 했으면 여러분들 얼마나 더 좋았을까. 예. 정말 늘 그 점에 대해서 늘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닌 척 알아요. 제가 강의하고 옆에서 뭔가 아이돌 멤버 강의하고 있다고 해봐요. 누가 뭐 들을 거예요. 아이돌 멤버 알 거잖아요. 다 알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앉아있고 옆에 뭔가 아이돌 멤버들이 수업을 듣게 당연히 별로 수업값까지 안 했어. 잠깐만. 농담입니다. 여러분들 수업해야죠. 미안해요. 이거는 하지 말아야 할 농담을 한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과 수업하죠. 진심이 너무 없죠. 네, 죄송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자의 자랑거리는 외적인 것이고 남자의 자랑거리는 내가 무언가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비교한 내용이 표로 정리되어 있죠. 이 표 내용 한번 볼까요? 여자와 남자의 자랑거리가 차이가 있어. 남자의 자랑거리는 소유의 본질을 깨달았다. 어떻게 보면 좀 내면적인 자랑거리가 생긴 거죠. 여자의 자랑거리는 뭐야? 우리 가문의 여인들은 다 미인이다. 아직도 역시 외적인 측면으로 자랑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지. 근데 나는 이 여자의 자랑이 좀 부럽다. 미안합니다. 계속해서 볼게요. 남자 사진을 바라본다. 하인 모자를 가져가다가 멈춰선다. 그의 시선이 아래로 움직여서 사진을 들어온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거 굉장히 좀 뭐라 그러지? 이게 말 그대로 희극적인 요소거든요. 무슨 장면인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하인이 하는 역할이 뭐야? 가만히 있다가 시계 보고 계속 남자 물건만 되게 기계적으로 가져가더라. 근데 지금 하인은 무슨 행동을 보이고 있어요? 예쁘다니까 와서 이렇게 사진 보는 거예요. 이 장면이야. 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데서 굉장히 좀 웃음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뭔가 교과서에서 중요하게 보고 있지는 않지만 저는 이게 굉장히 희극적 요소다. 이게 이제 재미 요소다라는 걸 좀 강조하고 싶어요. 그건 아니고 하인이 이렇게 자기 일마다 미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와서 미인이가 지금 사진 보는 장면이라고요. 그래서 하인이 모자를 갖다가 써서 사진을 들여다봐. 그러니까 남자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어요? 뭘 봐? 하면서 하인을 밀어내는 장면입니다. 이런 게 굉장히 여러분 재밌는 요소예요. 계속해서 보자. 뭘 봐? 하인에게 하는 말. 당신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제가 가장 젊으니까요. 남자 사진 중에서 여자 본인의 것을 들어 여자의 얼굴에 대고 한참 바라본다.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느끼한 행동이에요. 지금 뭐 한 거예요? 사진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 행동으로 보여줘서 미안해. 진짜 그 행동이야. 사진
가장 젊은 사진 꺼서 여자 얼굴에 맞춰보고 있는 거야. 하면서. 대사도 예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의 당신이군요. 아, 미안해. 행동으로 보여줘서 미안하다. 네, 몇 살인가요? 실례지만 22이에요. 22 꽃다운 나이고요. 야, 옛날에는 22살에도 청혼을 받고, 예, 그렇죠. 맞선하고 싶다고 이제 여성 잡지에 자기 프로필 올리고 정말 매서웠던 시대였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요거를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었고요. 예,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봅시다. 남자 다음에는 어머니의 사진을 얼굴에 펴준다. 어때요? 그냥 이 늙은 사진 가져다가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번 어때? 자,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조금 늦지 어떻게 돼요? 자, 이젠 이 얼굴이 당신입니다. 이 얼굴 이거 바로 어머니의 사진이었죠. 몇 살이시죠? 네, 여자 진짜 착해. 조금 쉰 목소리 45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리액션이 되게 좋은 모습이에요. 네. 여러분들 실제로 그렇다고 생각해보세요. 네, 여러분들이 뭔가 소개팅을 나가서 이거 우리 엄마 사진이야 하는데 상대방이 이렇게 맞추더니 당신이 이제 몇 살이죠? 이지랄한다고 생각해봐요. 뭐야 정신 나갔어? 이런데 여자는 어떡해? 이거 다 맞춰주고 있는 거야. 리액션 해주면 45살이요 이런 식으로 약간 리액션 해주는 거야. 굉장히 이 부분에서 이제 여자가 살짝 제 이상형에 미안합니다. 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농담에도 좀 리액션 해주는 사람을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미안해요. 아무튼 굉장히 리액션이 좋은 모습이다. 여자도 그렇죠. 남자의 어떤 행위, 장난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 모습이다. 45이에요. 45살 중년 부인이시군요. 자, 이제 마지막 사진입니다. 남자, 할머니의 사진을 여자의 얼굴에 대어준다. 시간이 더욱 지났습니다. 이제 이 얼굴입니다. 당신 몇 살이죠? 저였으면 이제 그만해요, 꺼져요 라고 했을 거야. 근데 여자는 어때? 쉰 모습 또 반응해주고 있어. 70살이 넘었어요. 70살이 넘으셨다. 늙으셨군요. 남자 얼굴에 대었던 사진들을 탁상 위에 내려놓는다. 재미난 놀이를 해봤죠? 맞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사진을 보면서 당신 이때 몇 살, 이러면 몇 살일까? 이러면 몇 살일까? 이런 놀이를 말하는 거예요. 네, 재밌었어요. 짐작하셨겠지만 이 놀이의 재미는 시간이 지나간다는 데 있습니다. 자, 이 대사의 의미 한번 파악해 볼까요? 이 놀이의 재미는 무엇이다? 시간이 지나간다는 데 있다. 그렇죠. 여자가 가장 아름다웠던 어떤 지금 자신의 모습은 22살. 그리고 약간 뭔가 그것이 없어진 어머니의 모습은 45살. 그리고 할머니의 모습은 70살 이런 것이었죠. 즉 어때? 여러분들 이 대사 혹은 이 놀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뭐야? 젊음 그리고 아름다움 영원하다? 아니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진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도 이 글에서 말하는 소유의 의미와 굉장히 유사했지. 소유의 의미와 유사했지. 이 글에서 말하는 소유가 어때요? 평생 가지고 있다? 아니, 시간이 지나면 돌려주는 것이다. 맞아요. 젊음과 아름다움도 이 소유의 의미와 되게 유사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젊음과 아름다움도 끝까지 가지고 있는 것이다? 아니, 시간이 흐르면 없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어떤 주제적인 의식이 드러나는 측면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보죠. 여자 사진들을 가리키며 그래도요 이렇게 곱잖아요. 늙어서도 이뻐야 정말 미인이래요. 예, 그렇죠. 계속해서 봅시다. 그렇죠. 잘 말씀했습니다. 정말 재미라는 거는요 시간을 초월하는 데 있습니다. 아까 어떻죠? 이 놀이의 재미는 시간이 흐르는 데 있다. 근데 어떻다? 진짜 재미는 시간을 초월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봤었던 소유라던가 젊음이라던가 아름다움은 전부 어땠어요? 이것들은 시간을 초월하지 못합니다. 이것들은 일순간적인 거야. 근데 어때요? 시간을, 진짜 재미라는 것은 시간을 초월한대요. 즉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의미 있는, 즉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어떤 가치가 있을 테고 우리는 그러한 가치를 추구해야 된다. 뭐라고요? 소유, 젊음, 아름다움처럼 시간을 초월할 수 없는 가치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초월할 수 있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가치를 추구하자고 남자가 지금 대사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볼게요. 시간 지나가죠. 우리는 그게 재미있으면 그만입니다. 그럼 당신은 어렵고 거기에다가 또 참된 재미가 뭔지 그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자, 이 참된 재미가 뭐죠? 밑에 설명 나오고 있죠. 아까 말했듯이 이러한 시간을 초월하지 못하는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초월해서 변하지 않는 가치를 추구하는 것. 그리고 어때? 시간을 초월해서 변하지 않는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진실한 사랑이 되겠죠. 그래서 가진 물건은 중간에 없어질 수 있지만 당신을 향한 사랑은 계속될 것이다 라는 이후 남자의 주장이 이 부분에서 사실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다?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남을 것을 집중해야 한다. 오케이. 그래서 이 참된 재미에 대해서 이 두 가지로 해석한 부분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도 그래요. 난 너무 황홀합니다. 그렇다니까요. 저 바로 이겁니다. 인생이란 이런 거예요. 인생이란 이런 것이다. 참된 재미. 또 안 했는데 참된 재미라고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하는 지속되는 가치를 추구하는 삶. 인생이란 이런 거예요. 그런데 더 만약에 이 순간에 곁에서 시간을 재고 있는 하인을 가리키며 이 억센 하인이 내 옷을 벗겨간다면 왜 벗겨가요? 자, 아까 시점이 중요하겠죠? 여자는 아직도 남자의 실체를 모르고 있어요. 아직도 남자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오케이. 다음입니다. 만약입니다. 만약에. 그래도 옷을 벗겨가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만약입니다. 만약에 내 옷을 벗겨간다면 당신은 어쩌겠습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참된 재미, 행복, 황홀을 딱 깨셔야겠습니까? 글쎄요. 그렇죠. 이거는 어떤 반응입니까? 그 행복이나 황홀을 깨지 않겠다, 깨겠다 반응이 아니에요. 그저 어리둥절한 반응입니다. 아직 나는 이 여자의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보자. 참된 건 영원하다죠? 글쎄요. 그럼 어디 한번 시험해 봅시다. 자, 여기서의 시험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제 한번 볼 거예요. 지금 남자는 여자를 아직까지도 속이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어때? 소유나 젊음이나 아름다움 이런 것에 대한 깨달음을 얻어서 이제는 여자한테 진심을 보여줘도 좀 자신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라는 건 뭐야? 자신의 진짜 모습을, 즉 부자가 아닌 가난한 빈털터리인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 여자는 과연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시험을 이제부터 해보겠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다음 부분 봅시다. 예, 절정 부분이에요. 남자는 이미 저고리를 하인에게 빼앗기고 있다. 당황한 여자는 글쎄요, 많이 연말하고 있다. 하인, 덕분에 저고리를 들고 나간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아직 바지가 남아있습니다. 자, 이것도 아까 그 대사랑 굉장히 비슷하죠. 그렇죠. 의자를 뺏긴 게 아니라 모자를 뺏겨서 다행이다. 모자가 아니라 의자를 뺏겼으면 어땠을까? 그렇죠. 이것도 여러분 여자를 안심시키는 태도이면서 플러스 긍정적인 태도. 이제 소유한 물건이 없어져도 부정적이 아니라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거 한 번 더 기억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보자. 파지가 비록 맨발이나 겉저고리는 안 입었지만 당신을 사랑하기에 전혀 부끄럽지 않은 모습입니다. 정식으로 청혼하겠습니다.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죠. 자, 이거 어때요? 남자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빼앗기면서 어떻게 보면은 외적으로는 되게 부끄러운 상황이 될 수도 있어. 근데 남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지? 나는 당신을 사랑하기에 전혀 부끄럽지 않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겠어요? 남자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뭐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가치? 아니요. 시간이 지나도 유지되는 가치. 즉 뭐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 시간이 지나도 유지되는 가치다. 즉 뭐다? 모든 것이 변해도 내가 너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사랑은 변하지 않는 거. 이 변하지 않을 거. 진짜 재미와 관련된 이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믿음이 생겼으니까 어때요? 물건 좀 뺏기고 여자 앞에서 이제 부끄러운 꼴을 당해도 나는 너를 계속 사랑할 테니까 부끄럽지 않다라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설명이 좀 길었지만 이해하시기 어렵지 않을 거예요. 왜 물건을 뺏겨도 이제 부끄럽지 않지? 물건 같은 건 시간 지나면 사라지는 거지만
여자를 사랑하는 진실한 사랑의 마음은 유지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좋습니다. 왜 남북한 하인을 그냥 두시죠? 당장 해보세요. 하인은 아무런 잘못도 없습니다. 그냥 두시니까 자꾸 빼앗기잖아요. 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 계속해서 봅시다. 빼앗기는 거 아닙니다. 내가 되돌려주는 겁니다. 당신의 소유물이 모두 빌린 것임을 자, 드디어 밝혔어요. 아까 우리 밝힘이 어디서 이루어지는지 이 시점이 나름 사실확인 문제로 잘 물어본다고 했었죠. 남자는 2대4에서 드디어 사실은 내가 빌린 물건이고 빼앗기는 게 아니라 되돌려주는 거예요 라고 밝히는 시점을 여기서 이제 드디어 이루어지고 있어. 근데 여자가 깨닫는 시점은요. 여자는 아직입니다. 당신은 너무 착하시군요. 여자는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자가 먼저 밝혔고 여자는 아직 진실을 모른다. 이 시점이 유지되는 것도 여러분 잘 기억해 주세요. 당신은 너무 착하세요. 글쎄요, 내가 착한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내 태도 하나면 분명히 좋다고 봅니다. 이렇게 하나둘씩 되돌려주면서 뭐 당신에 대한 사랑을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아빠처럼 이거 관계를 잡을 수 있지. 하나둘씩 되돌려줘. 즉 소유한 것들은 떨어져 가지만 사랑은 어떻다? 줄어들지 않고 늘고 있다. 소유하는 것들은 줄어들지만 사랑은 늘고 있다. 그래서 소유와 다른 사랑의 가치를 깨달은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죠.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아니, 줄기는커녕 오히려 불어나고 있습니다. 아, 나의 천사님, 아니 나의 검이요. 구두와 넥타이와 모자와 자질구레한 소품과 그리고 옷에 대해서 내 사랑은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지 않습니까? 오로지 당신 하나에게만 모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거에 대한 교과서 해석을 볼까요? 일단 물건을 빌려서 내가 소유한 물건이 많았을 때는, 즉 빌린 물건들로 부유함을 과시할 때는 이 사람은 어때? 사랑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물건 하나씩 빼앗기고 여자의 사연에서 호감을 느끼고 그러면서 소유란 무엇인지 깨닫고 나자, 즉 소유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고 나자 남자는 어떻게 됐다고요? 진실한 사랑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물건이 많을 때는 진실한 사랑을 몰랐는데 집착에서 벗어나니까 이것이 진실한 사랑인가를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진심을 담아 여자에게 청구하는 남자가 지시되는 모습이었고요. 하인 돌아와서 그 남자 앞에 우뚝 선다. 또 왔어요. 염려 마십시오. 나도 이젠 그의 의무를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의무요? 의무가 뭐죠? 내가 빌린 물건들을 이 하인의 주인에게 가져다 주는 겁니다. 하인의 의무는 뭐다? 남자가 빌린 물건을 시간이 되면 회수의 주인에게 돌려주는 의무가 있고 나는 이제 그것을 속이지 않고 너한테 진실하게 보여주겠다 라고 말하는 분이죠. 자, 근데 하인, 남자에게 봉투를 하나 내린다. 남자는 봉투에서 쪽지를 꺼내더니 아무 말 없이 여자에게 건네준다. 나가라. 나가라가 뭐예요? 이 나가라가 바로 쪽지에 써있는 내용이겠죠? 그렇죠. 남자가 지금 있는 장소도 빌렸을 테니까 결국 나가라는 경고문, 이 장소는 남자가 소유하고 있는 장소가 아니라 빌린 장소가 될 테고 그랬기 때문에 남자의 어떤 실체를 보여줄 수 있는 쪽지 내용이라고 교과서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나가라. 네, 주인으로부터 온 경고문입니다. 시간이 다 지났으니 나가라는 거죠. 나가라? 그럼 당신 것은 아니었어요? 네, 내 것이라고 없었습니다. 여기서 이 시점 여기서 와야 여자는 드디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아까 이 세부 내용 가끔씩 문제로 출제된다고 했었죠. 예, 처음에는 여자 계속 속고 있다가 남자는 아까 저 부분부터 진실을 밝히기 시작했고 여자는 이제 이 시점부터 남자가 실은 다 거짓말한 거였구나 라는 어떤 진실을 깨닫게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세부 사실 때문에 제가 이 시점에 주목하라고 좀 특정하게 포인트를 잡아드렸고요. 계속해 봅시다. 네, 내 것이라고는 없습니다. 남자는 자신이 빈털터리임을 고백했습니다. 여자는 충격을 받았죠. 모두 빌린 것도 톤이었죠. 저기 두둥실 떠있는 달림도, 저 은빛의 구름도, 이 한이바람도, 어쩌면 여기 있는 나마저도 또 당신마저도 잠시 빌린 겁니다. 자, 보세요. 일단은 성립할 수 있는 표현법들을 보면은 어때요? 이거 나열하고 열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것들을 나라고 열거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달림, 구름, 하니 나라, 나, 당신, 자연물, 그리고 나와 너. 전부 어떻게 됩니까? 이것들이 전부 다 빌린 거라는 거예요. 즉 어때? 이 나열 열거하는 내용을 보면은 세상에 있는 자연물과 나와 너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교과서는 그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인간의 삶을 포함한 세상 모든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자, 자연물, 나와 너가 열거된 것을 교과서는 세상의 모든 것을 열거한 것이라고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은 전부 무엇이다? 빌린 것이라는 인식이 나타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은 빌린 것이라는 남자 인식, 이게 아까 남자가 깨달았던 소유의 본질이 되겠죠. 남자가 깨달은 소유의 본질은 뭐다? 전부 다 빌린 것이다. 진짜 영원히 소유하는 것은 없다. 전부 다 빌린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남자가 깨달은 인식, 소유의 본질이 됩니다. 좋습니다. 예. 잠시만요. 물 한 잔만 하겠습니다. 예. 그렇죠. 그렇죠. 지금 남자가 소유의 본질에 대해서 이제 깨달은 장면을 충분히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잠시 빌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때 하인이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하인이 뭘 하는지 한번 보죠. 엄청나게 큰 구두 한 짝을 가지고 다가오더니 주저앉아 자신의 발에 씻는다. 그리고 그 구두발로 차낼 듯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즉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죠. 이 엄청나게 큰 구두 한 짝도 은근히 출제 포인트가 돼요. 이 구두가 무엇을 의미하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이것도 좀 잘 체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한번 우리 보고 갈까요? 네. 여러분 오른쪽 윗부분을 보시면 구두 한 짝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기능을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한번 보자. 일단 어때? 그 엄청나게 큰 구두 한 짝을 그 구두로 남자 발로 차서 쫓아낼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뭐야? 남자를 쫓아내려는 도구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어때? 발로 차서 쫓아낼 거니까 물리적인 위협을 가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때요? 이거 보는 관객들은 저 큰 구두 신고 오는 거 봐. 저걸로 발로 찰 건가 봐. 그렇죠. 험악한 분위기를 느끼고 긴장감을 느낄 수 있게 되겠지. 그리고 그 구두가 어떻게 서술되어 있어요? 우스꽝스럽게 커다랗게. 예. 그러면서 어때요? 아까 말했던 희극적 분위기. 그렇죠. 웃음, 즐거움을 말하는 거죠. 웃음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희극적인 분위기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두의 기능 네 가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일단은 서사적으로 뭐야? 남자를 쫓아낼 수 있는 도구야. 그리고 어떻게 쫓아내? 물리적인 위협을 가해서 쫓아내. 그러니까 어때? 관객들은 험악한 분위기를 느끼고 긴장감을 느끼게 돼.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때? 그 구두가 필요 없이 쓸데없이 크다는 점에서 웃음, 희극적 분위기를 만들 수 있어. 요게 이제 구두의 기능이고 은근히 이 구두라는 소재의 기능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자주 출제됩니다. 요 내용 잘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구두도 살펴봤고 계속해서 조금 더 이들의 대사를 살펴보죠. 남자 결혼해 주십시오. 당신을 빌린 동안에 오직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뭐라 그랬죠 여러분? 다 소유라는 것은 뭐다? 전부 다 빌리는 것이다. 즉 뭐예요? 내가 여자와 결혼하게 되더라도 이 여자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빌리는 것이다. 이 남자가 깨달은 소유의 본질이었죠. 계속해서 그 똑같은 주제가 제시되는 거예요. 남자가 깨달은 소유의 본질. 평생 영원히 갖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돌려주는 것이니까 빌린 것이다. 어쩌면 좋아. 그렇죠. 여자가 갈등하고 있는 부분. 이거는 여러분 내적 갈등이 되겠죠. 어떤 갈등이에요? 남자가 좀 마음에 드는데 초혼을 받아들일까? 아니야. 저 자식 완전 나 속에 사기꾼 빈털털이잖아. 받아들여주지 말자 하는 내적 갈등이 조성된 부분이고요. 계속
계속해서 보자. 하이 구두를 거의 다 신었습니다. 긴장감 더 고조되고 있고요. 좋습니다. 오케이, 오른쪽에서 한번 볼게요. 여자가 갑자기 맹세 이야기를 꺼내죠. 맹세는 어떻게 하죠? 이 맹세의 내용은 뭡니까? 어머니가 그렇지 사기꾼이랑 결혼하는 바람에 굉장히 고생했잖아. 그래서 어머니와 한 맹세가 바로 빈털터리와는 결혼하지 않겠다는 맹세를 했어요. 즉 어머니의 맹세는 제가 어떻게 하죠? 어머니와의 맹세는 어떻게 하죠? 어머니께 오른손들 글쎄요 그건 그리고 이제부터 남자의 대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탁장 위에 사진을 쓸어 모아 여자에게 주면서 이것을 보여드립시다. 시간이 가고 남자에게 남는 건 사랑이라면 여자에게 남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진 속장입니다. 뭔 말이죠? 남자, 자 지금 무슨 상황이야? 우리 엄마는 사기꾼을 싫어하는데 엄마를 이렇게 설득하겠대. 무슨 말로 설득하겠대? 남자에게 사랑이 남지만 여자에게 사진 세 장이 남다. 무슨 말이에요? 계속해서 볼게요. 그것은 사진 속장입니다. 사진 속장부터 한번 볼게요. 젊었을 때 한 장, 그 다음에는 한 장, 늙고 나서 한 장. 당신의 어머니도 이해하실 겁니다. 뭔 말이죠? 잘 봐요, 여러분. 이 어머니한테 남자가 어필하고 싶은 내용은 뭐야? 사랑은 그렇지. 사랑은 어때요? 변하지 않는 것이고. 여러분 사진 세 장이 의미하는 건 뭐예요? 사진 세 장이 의미하는 외적 요소는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 변한다는 것이다. 뭐라고요? 남자가 여자한테 가지고 있는 사랑은 변하지 않는 것이지만 당신 따님이 가지고 있는 외적 요소는 변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지금 빈털털이라고 걱정하지 말고 나는 변하지 않는 사랑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어머니한테 허락을 받아내겠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뭐 알아듣으시겠어요? 이해 못하실걸요 어머니? 어머니한테 쌀행이나 맞지 않는 당이지. 좋습니다. 계속해서 볼게요. 천천히 슬프고 낙담해서 사진들을 핸드백 속에 담는다. 오늘 즐거웠어요. 정말이에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렇죠. 일단은 거절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절. 여자 작별 인사를 하고 문 앞까지 걸어납니다. 그렇죠. 갑자기 뜬하기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나를 소개해주는 사람인데 내가 뭔가를 깨닫고 너를 영원히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그 의지야. 어려운데요. 네.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죄송해요. 갑자기 이런 얘기를. 여러분 문화는 여러분 또 공감이 굉장한 이해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자의 입장에서 뭔가 남자는 지금 확실한 주장이 있는 상태니까 남자의 입장에 몰입하기보다는 여자의 입장에 몰입한다면 이 작품이 조금 더 재밌을 수 있습니다. 나는 그럼 받아줄 것인가 말 것인가. 오케이. 조금만 더 하고 우리 쉬는 시간 한번 갖죠. 좋습니다. 잠깐만요 더 멈칫선다. 그러나 얼굴은 남자를 외면하고 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하죠? 여러분 이런 걸 뭐라고 그러지? 이런 걸 여러분 지시문이라고 해요. 지시문이 뭐죠? 대본에 써있는, 즉 극장문에서, 그렇죠, 극간내에서 행동이나 무대 장치를 지시해주는 말 그대로 설명문 같은 것이. 그래서 이 지시문도 여러분 이것도 어때요? 극갈래의 특징 부분이고 이 극갈래의 특징 부분도 여러분 항상 중요한 출제 포인트가 됩니다. 그럼 우리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정해볼까? 아까 극갈래에게 가능한 출제 포인트 뭐 있었지? 일단은 관객 참여, 그리고 방백 같은 거, 그리고 또 뭐다? 이런 지시문. 이런 것들은 여러분 극장래이기 때문에 성립 가능한 개념들이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의 선생님들이 뭔가 제대로 된 마음으로 출제를 하신다면 이런 거부터 출제하려고 하실 거예요. 극장르만의 특징 부분을 출제하려고 하실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지시문, 가로 속에 있는 지시문들도 여러분들 잘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지시문도 여러분 출제 포인트예요. 계속해서 보자. 지시문 나왔고 가시는 겁니까? 나를 둬서 질문. 덤으로 내 말을 조금 더 들어봐요. 악의적인 느낌이 없이. 당신은 사기꾼이에요. 이것도 중요하지. 이 지시문이 중요한 이유는 뭐야? 당신은 사기꾼이에요. 이거 표면적으로 대사만 보면 너 사기꾼이라 싫어 같은 대사 같지만 어때요? 이
상황을 지시하는 이 행동 지시문으로 인해서 이 연기를 할 때 악의적 느낌이 없이 연기해 주세요. 이 행동 지시문을 통해서 어때요? 미워하지 않는 모습, 진심으로 미워하지는 않는 모습으로 이 사기꾼이에요 라고 말을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지시문 이런 거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밑에 내용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그래요. 난 사기꾼입니다. 이 세상의 것을 잠시 빌렸었죠. 그리고 시간이 되니까 하나씩 돌려줘야 했습니다. 남자가 깨달은 소유가 보다 평생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되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남자가 깨달은 소유가 보다 시간이 지나면 되돌려줘야 하는 것이다. 이제는 본색이 드러났고 이렇게 비슷한 표정입니다. 그러나 더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또 관계를 가지고 무언가 하려고 하고 있죠. 누구 하나 자신 있게 내 것이다 말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없다니까요. 모두들 덤을 빌렸지요. 눈동자, 코, 입술, 그 어느 것 하나. 여러분 잘 보세요. 눈동자, 코, 입술 같은 것들은 신체 일부죠. 우리가 확실한 우리 것이라는 어떤 개념, 우리가 확실한 이건 확실한 내 것이라는 통념적인 부분이 없다. 나의 신체지. 그렇잖아요. 신체를 함부로 남에게 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어때요? 근데 어때?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 것으로 소유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신체 일부도 어떻다? 필요 가진 것이다. 무조건 우리가 소유한다라고 생각했던 신체 일부도 본질은 어떻다? 필요 가진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세상 모든 것들은 빌린 것이다는 남자의 깨달은 포인트가 계속해서 제시되는 거죠. 계속해서 누구든 관객석에 사람을 붙들고 그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가리키면 이게 당신 겁니까? 정해진 시간이 얼마죠? 잘 아꼈다가 그 시간이 지나면 또 되돌려 주십시오. 이제 알겠어요? 자, 이 부분에서 또 나오고 있는 게 뭐라고요? 관객을 그게 참여시키고 있다. 관객 참여가 또 나오고 있어요. 다시 한번 관객 참여 효과 뭐뭐 제시됐어? 관객의 집중력. 그리고 두 번째 주제의식을 효과적으로 전달. 이거는 이 특징으로 나와야 돼. 그러니까 어때요? 결국에 이 관객들을 자꾸 참여시키는 이 부분에 주목해야 될 뿐만 아니라 교과서에서 제시했던 관객들의 집중력을 올려줘요, 주제의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하는 효과들도 계속해서 여러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관객 참여 부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어요. 좋습니다. 여기서 순시간 한번 갈까요? 제가 이러면 안 되는데 살짝 지금 지쳤어요. 네. 너무나 많은 어떤 공력을 쓰다 보니까 조금 지쳤어가지고 여기서 쉬는 시간 한번 가지겠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들도 굉장히 고생했고요. 그러게 금방 끝날 거예요. 이제 거의 다 왔어. 좋습니다.